여러분, 한나라 황제 헌제는 9살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였던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우리가 생각하는 황제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동탁의 손에서, 이각의 손에서, 곽사의 손에서 황제라는 이름만 가진 채 아무 권한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안을 탈출한 황제가 낙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황제의 수레가 낡았습니다. 황제를 따라 나선 신하들은 굶주렸고 황제 자신도 굶주렸습니다. 400년 한나라의 황제가 굶주린 채 길을 가고 있습니다. 헌제, 이름은 유협, 9살의 동탁의 손에 의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탁이 필요해서 황제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제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황제가 오늘 처량하게 낙양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동쪽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기회다. 황제를 모시면 황제의 이름으로 천하에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조조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개의 축입니다. 하나는 처량하게 길을 가고 있는 황제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황제를 향해 달려가는 조조의 이야기. 두 이야기가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후 수십 년의 역사를 결정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탁이 죽은 뒤에도 장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동탁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악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두 개의 악이 들어섰습니다. 이각과 곽사. 동탁의 잔당 중 가장 강한 두 사람이 장안을 나누어 지배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왕윤을 죽이고 장안을 장악했습니다. 모사 가후가 이각과 곽사를 도망치지 말고 반격하라고 부추겼고 그 결과 두 사람이 장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각이 조금 더 높고 곽사가 조금 아래였습니다. 그 조금의 차이가 불만이 되었고 불만은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등이 전쟁이 되었습니다. 서기 195년 이각과 곽사가 장안 성안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군대가 장안 거리에서 싸웠습니다. 장안의 백성들이 그 싸움의 한가운데서 죽어나갔습니다. 이각은 황제 헌제를 자기 진영의 인질로 잡았습니다. 헌제를 자기 편으로 삼아 곽사를 역적으로 만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한편 곽사는 황후를 잡아두었습니다. 황제는 이각의 손에, 황후는 곽사의 손에, 황제 부부가 두 역적에게 나뉘어 인질로 잡힌 것이었습니다. 헌제는 두 역적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황제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두 역적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짐이 황제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짐을 구해줄 사람이 이 세상엔 없단 말이오. 측근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제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헌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안을 탈출하기로. 이각과 곽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폐허가 된 낙양이라도 현재보다는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황제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승과 양봉이었습니다. 동승은 황실 외척으로 황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양봉은 군사적으로 황제 행렬을 지킬 수 있는 장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황제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깊은 밤 황제의 행렬이 장안을 빠져나왔습니다. 낡은 수레에 황제가 탔고 시종들이 촛불을 들고 따랐습니다. 말을 타는 대신 걸어야 했습니다.
황제의 행렬이라기에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또한 행렬을 지키는 군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동승과 양봉이 이끄는 군대가 전부였습니다. 분명 뒤에서는 이각의 군대가 쫓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걸어야 했습니다. 멈추면 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달아난 것을 이각과 각사가 알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황제를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황제를 빼앗기면 명분을 잃게 됩니다. 황제의 이름이 있어야 자신들의 반란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각의 군대가 황제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동승과 양봉이 이 군대를 막아섰습니다. 교전이 벌어졌고 황제의 행렬은 그 싸움 소리를 들으며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황제의 행렬은 계속해서 낙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각의 군대가 계속해서 뒤를 쫓았고 행렬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러다 굶주림이 왔습니다. 황제의 행렬에는 군량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갔지만 마을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전란으로 백성들도 마을을 떠났고 들판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헌제는 신하들이 구해온 것은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황제의 밥상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고작 풀을 끓이거나 말린 콩이 전부였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자들에게 고맙다고 전하시오. 이게 다 짐이 덕이 없어 이런 처지가 되었소. 신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제가 스스로를 탓하는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침내 행렬이 황하강변에 도착했습니다. 행렬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없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신하들이 황급히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뗏목에 올랐습니다. 황제의 옷이 강물에 젖었습니다. 황제를 따르는 시종들이 강물에 들어가서 뗏목을 밀었습니다. 그 강물이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그렇게 뗏목을 타고 황제가 강을 건넜습니다. 역사는 이 장면을 가장 처참한 장면 중 하나로 기록합니다. 강을 건넌 뒤 신하들 중 몇 명이 더 이상 따르지 못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힘없이 쓰러지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황제는 낙양에 도착했습니다. 낙양은 폐허였습니다. 동탁이 불태운 그 자리가 몇 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이 살았던 도성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궁궐의 자리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고 대로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집의 기둥들이 검게 타서 허물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우물도 메말라 있었습니다. 어딜 봐도 사람이 사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헌제는 무너진 궁궐의 잔해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한나라 400년의 도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 수많은 황제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잡초와 잿더미뿐이었습니다. 헌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소리조차 낼 힘이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신하들이 황급히 임시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무너진 담 한켠을 막아 황제가 머물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황제의 처소 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벽에는 구멍이 나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량이 없었습니다. 낙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먹을 것을 바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이 이각과 곽사의 손에 잡혀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 말이 황제의 입에서 나왔을 때 신하들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그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말을 한 황제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황제를 모시는 신하들이 모두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동승은 황제를 진심으로 보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양봉은 황제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각과 곽사의 군대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다시 데려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낙양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이미 몇 차례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승과 양봉이 막아냈지만 오래 버티진 못할 것이었습니다. 황제 곁에는 황제를 지킬 군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황제를 모시는 신하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각곽사의 군사들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낙양은 폐허였습니다. 식량도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황제에게는 군사력과 식량과 황제를 진심으로 지키려는 제후가 필요했습니다. 동승은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원소는 세력이 크지만 거만합니다. 유표는 형주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술은 이미 황제를 자칭할 야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믿을 수 있는 제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쪽에서 군대가 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조조였습니다. 조조가 황제를 모시러 온다고 했습니다. 이를 들은 동승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조가 황제를 진심으로 지킬 사람인지 황제를 이용만 할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조조는 이미 오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연주에서 헌제가 장안을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조의 모사 순욱이 나섰습니다. 순욱은 조조가 아끼는 참모였습니다. 자는 문약. 어릴 때부터 경서를 통달한 사람으로 조조가 나의 장자방이라 부를 만큼 신뢰했습니다. 주공, 지금 황제를 모셔야 합니다. 옛날 진문공이 천자를 받들어 패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황제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모시지 않으면 다른 자가 이 기회를 먼저 가로챌 것입니다. 순욱이 더 말을 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황제를 모신 자가 명분을 가질 것이고 명분을 가진 자가 천하를 호령할 것입니다. 주공,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조조는 순욱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순욱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조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모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자신이 황제를 모시면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역적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결국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원소, 조조의 가장 강한 경쟁자. 원소가 먼저 황제를 손에 넣는다면 조조는 영원히 뒤처지게 됩니다. 북쪽에서 세력이 커지고 있는 원소가 황제마저 모신다면 그것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원소에게도 황제를 모시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황제를 모시면 오히려 자신이 황제에게 묶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의 차이가 조조와 원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조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지금 즉각 움직이겠소. 막사하니 일시에 조용해졌다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출병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낙양을 향해 빠르게 달렸습니다. 조조는 이런 순간에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이 서면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낙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조는 황제 앞에 겸손하고 공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제의 명을 받드는 충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식량도 가져와서 굶주리는 황제와 신하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헌제는 조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충성인지 야망인지,
그러나 지금은 조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황제는 조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처럼 한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이 있어 다행이요. 신 조조, 폐하를 모시러 왔습니다. 미약하오나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조조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거짓말과 진심, 그 경계 어딘가에 조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각과 곽사가 다시 추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조의 군대가 이를 막았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이각 곽사의 군대와 달랐습니다. 잘 훈련되어 있었고 싸움에서 버틸 군량도 있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 또한 비교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각과 곽사의 군대는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조조가 황제를 지키고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의 모습을 보였고 황제를 모시는 신하들에게도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조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 조조는 낙양의 황제를 오래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낙양은 폐허였고 사람이 없었고 식량을 공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각과 곽사도 여전히 근처에 있어 위험했습니다. 조조는 황제를 자신의 근거지와 가까운 곳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예주 영천군에 있는 허현이었습니다. 조조의 세력권 안에 있는 곳. 원하면 언제든 조조가 황제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곳. 황제의 행렬이 허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허현이 새로운 도성이 되었습니다. 허도, 한나라의 세 번째 도성이었습니다. 황제가 선택한 곳이 아닌 조조가 선택한 곳이 도성이 되었습니다. 허도에서 새 궁궐이 지어졌고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황제의 조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신하들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라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중심은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조였습니다. 허도의 궁궐 안에는 황제가 있었지만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조조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나라인가 아니면 조조의 나라인가? 그 질문의 답을 황제는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헌제의 삶이었습니다. 조조는 황제를 모신 뒤 즉시 움직였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천하의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천자 이령제후, 천자를 받들어 제후들에게 명령한다. 이것이 순욱이 조조에게 가르쳐준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전략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수를 토벌하라. 여포를 경계하라. 각 지방 제후들은 조정에 충성을 다하라. 이 명령을 거부하면 역적이 됩니다. 이것에 따르면 결국 조조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조조에게 유리했습니다. 조조는 사공의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차기장 군사를 겸했습니다. 군사권과 행정권을 모두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장군의 자리는 원소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조는 원소를 달래기 위해 그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사공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황제 곁에 있으면서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자리보다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문약, 이제 시작이요. 예, 이제 시작입니다.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순욱의 이 말에 조조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순욱은 알았습니다. 이후 조조는 황제의 이름으로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중 하나가 유비를 향했습니다. 원수를 치라는 명이었습니다. 그 명이 서주에 전해졌을 때 유비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명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유비가 서주를 비운 순간 여포가 움직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허도의 궁궐이 조용했습니다. 헌제는 침소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양의 하늘이 아닌 허도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낙양은 이제 너무 멀었습니다. 헌제는 생각했습니다. 낙양이 좋았습니다.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그곳이 한나라 황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조조가 정해준 허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낙양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조조가 없으면 다시 굶주려야 했습니다. 이각과 각사가 또 쫓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황제는 새장 안에 새였습니다. 날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장 안에 있으면 굶주리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 새장 밖에서는 천하가 계속 요동쳤습니다. 서주에서는 유비가, 강동에서는 손책이, 북쪽에서는 원소가 각자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허도에 새 조정이 열렸습니다. 황제가 신하들 앞에서 조정에 앉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제대로 된 조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아뢰었고 황제가 결재했습니다. 겉으로는 한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정의 실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조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천하를 향해 명령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천하의 판이 달라졌습니다. 황제를 손에 넣은 조조가 그 판을 쥐었습니다. 다음에 조조가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가까운 적을 먼저 처리해야 했습니다. 유비가 없는 틈을 타 서주를 차지한 여포, 그리고 황제를 자칭하려는 원술, 그 두 사람을 처리하고 나면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원소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황제와 조조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역사는 헌제를 불쌍한 황제로 기록합니다. 9살의 황제가 되어 평생 남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닌 사람. 그러나 헌제는 살아남았습니다. 동탁의 시대에도, 이각과 곽사의 시대에도, 조조의 시대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조의 봉천자 일영제 후, 조조가 황제를 모신 것은 사실입니다. 황제를 지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황제를 위한 것이었는지, 황제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때부터 조조가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제는 먼 훗날 조조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황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조의 아들 조비가 한나라를 끝내는 그날까지. 한편 서주에서는 유비가 여포를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포가 언제 배신의 칼을 들지 유비는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조는 황제의 이름으로 원수를 치라는 명을 유비에게 내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비가 서주를 비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